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혜수입니다. 네. 오늘은 또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짧게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이유가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없다. 예, 사실 이유가 없다고 하면 참 무성의한 답변 아니냐라고 하실 그럴 수도 텐데 있죠. 네. 모든 거는 이 선물 포지션에 밀접한 연동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어제 제가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히려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1,000억 정도 가까운 하방 포지션에 베팅한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선물을 2,000원, 3,000원씩 매수세가 나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선물을 매수세를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기관과 투신들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현물로 매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죠. 근데 뭐 미국 하원에서 지금 임시 이 법안이죠. 디폴트를 방지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12월 초까지 유지할 수 있는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그러면은 미선물도 바로 즉각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미선물은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오히려 네. 우리나라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많이 과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커플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완전하게 좀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지만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요소는 상당히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한 현상보다는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둔 수급적인 역량이 상당히 조금 끼어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 세 명이서 새로 고침을 갖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려 볼 텐데, 일단 수급적인 역량이라고는 하셨지만 이 얘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증시는 진바닥인가? 물론 이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저희가 뭐 지지난주에도 반등 국면이 나올 때마다 이 논의를 뭐 반복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또 오늘 2,900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아이디어와 시장 흐름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일단 좀 어려운 질문.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락 일변도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방을 계속 열어놓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인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부적인 변수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도체는 저리 박살 날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 시즌이 되려 피크아웃 논리, 실적이 여기서 더 좋아지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 내지는 조금은 기대치를 낮추는 과정의 시장 흐름이게 되면 강한 V자 반등보다는 조금은 이제 공을 딱 떨어뜨렸을 때 이제 튀어오르고 내리고 튀어오르고 내리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네. 지난번에 한번 그 수출 증가율 통계 한번 보여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반도체 밀접한 연동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폰 관련된 또 악재도 나왔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메모리 쪽에는 좀 악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사실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싸긴 싸요. 지금 확실히 싸긴 싼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7만 원 언더는 굉장히 싼 가격이 든데 조금 더 아직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는 하여튼 10월 달까지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매수를 뭔가 물타기라든지 이런 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제가 단기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내일까지 옵션 만기죠.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지수는. 근데 그 이유 그러니까 차주가 되겠습니다. 차주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또 이 뉴스가 혹 또 들어갔더라고요. 바로 헝다 관련된 이슈겠죠. 요새 이자 네. 지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또 미지급됐다는 소식이 네, 좀 네, 네. 이틀 전에 좀 나왔었고요. 유예 기간이 10월 23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날짜를 보니까 차주 토요일로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시장을 또 교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 지금 뭐 디폴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리스크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지만 이게 사실 이제 9월 말부터
굉장히 좀 불거졌던 이슈였기 때문에 네. 다시 또 다음 주에는 헝다 관련된 이슈로 우리나라 증시를 좀 괴롭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중국의 문제가 도대체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당연히 대중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 기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유예 기간 시까지 미지급이 된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헝다는 이제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파생되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아시아 전반적인 이머징 마켓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에 대한 힌트를 한번 말씀드렸죠. 관련된 은행들이 도산하거나 파산 또는 금정적인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디폴트 선언이 나오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금융 시스템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을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가 난다라는 거는 그런 기업이나 나라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안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 2010년도에 보시면 그리스 은행들 뭐 파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건지 아닌지를 좀 분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헝다 사태 내지는 헝다와 관련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파산이라든지 디폴트를 당하고 국유화됐을 때 손실을 떨어낼 거예요, 아마. 손실을 떨어내는데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은행권의 어떤 손실이 확정되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때가 좀 바닥일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이벤트도 보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구간이라서 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되려 디폴트가 있다. 그게 계속 괴롭히는 요소인 거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중국이 전체적인 대외 부채를 갖고 가는 게 뭐 10%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국유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말 빠르게 스피드 있게 처리는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될지 그리고 진짜 국유화 시켜줄지 아니면 거꾸로 헝다는 또 디폴트를 시킬지 이게 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반등은 나오지만 좀 불안불안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물론 증권으로 잡혀 있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선물과 현물 간의 어떤 격차, 그로 인한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들의 신용융자도 좀 하락하고 있고 개인의 매수 여력이 워낙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이제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기관에 맡겨야겠다. 근데 기관에 맡기는 것도 2000년대처럼 펀드에 맡기는 게 아니라 ETF라는 굉장히 수수료도 낮고 오늘 메타버스 ETF 나온 것처럼 테마틱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운용사 근무하시는 또 선배분들 계시는데 아직 좀 미지수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유입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문의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좀 10억 원 이상의 좀 대주주 요건에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좀 이미 좀 들어가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4분기를 좀 지켜보는 입장을 좀 대부분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지금 좀 불안정한 요소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이어받을 수 있을지는 일단은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바구니라고 제가 표현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기 또는 반기 또 1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산이 되는 시점 기준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어떠한 종목들에 대한 수익이 나면은 이 비중을 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3% 정도로 비중을 채우기로 했는데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갔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수익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3분기에 좀 진행이 돼서 좀 증시 자체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좀 빠졌던 원인이 그에 대한 배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뭔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섹터 쪽으로 다시 바구니를 다시 담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 3일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걸 다시 또 좀 쉽게 얘기해서 좀 토해냈다가 다시 또 오늘 기관과 금융 투자가 또 1조 원 넘게 또 코스피 특히 대형주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제 저희가 언급했던 섹터죠. 바로 전차군단, 자동차 쪽으로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결국은 경기주 중에 한 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조금씩 이게 뭔가가 확실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2012년도, 13년도와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차화정이라는 이 유행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유는 에너지가 먼저 출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자동차가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 아직은 모르겠죠. 정배열로 아직 전환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그쪽으로 뭔가 수급이 쏠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계, 그러니까 외국 쪽을 좀 살펴보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소형주 펀드와 대형주 펀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결국은 대형주라는 건 시가총액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대형주겠죠. 그럼 미국 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대형주는 빵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쪽을 기술주 중심인데 그럼 소형주는 뭘까요? 에너지와 전반적인 건설 인프라 관련주가 소형 현재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최근 한 달 동안 데이터가 소형주 쪽으로 이제 패시브 ETF 자금이 순매입, 그러니까 5%에서 7% 내외로 순매입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기술주 중심, 성장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촉발됐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예.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미국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될지 근데 일단 긍정적이다. 왜냐?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빠르게 한번 제가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한번 고민해 본 게 반등하는 시장인데 네. 결국 이제 시장의 반등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회복을 빨리 할 만한 아니면 회복이라기보다 이제는 어쩌면 또 다른 주도주 아니면 기존 주도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민감주라고 또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답정너 아닌가요? 섹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뭐 항상 자막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경기 민감주. 네, 70% 투자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서 네. 항상 과거에 어떤 업종도 움직였고 결국은 이제 사이클이 이제 반복되는 주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오늘따라 되게 뭔가 우리 앵커님이 저를 되게 귀엽게 봐주시네요. 네, 어쨌든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아실 거예요. 차량용 그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죠. 요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고 레포트도 많이 읽어봤지만 진짜로 뭐 동남아 관련 이슈도 있었고 피크아웃 논리를 논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절정 구간을 통과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더 나빠질 게 있을까? 나빠질 게 있다는 거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서 코스트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좀 딸리는 형상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악재를 인식을 안 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관 투신 쪽에서 자동차 업종 대형,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3대장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모르지만 어제 미국 시장도 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3~4에서 4%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쫓아가려고 추종하는 분위기가 현재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 섹터,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도 계속 제가 볼 때는 우상하면서 올라가겠지만은 다음 섹터를 뭘로 보고 있느냐? 화학을 좀 보고 싶습니다. 화학이요? 화학, 예, 화학을 보고 있는데 전통화학 쪽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전통. 보는데 관련돼서 제가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할 텐데요. 관련된 자료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중국 지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모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의 통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은 이제 최신화가 덜 됐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이번 달에 좀 나올 텐데 지금 이제 거의 10이라고 돼 있죠. 거의 이제 고점 부근까지 10까지 거의 지금 다 온 분위기가 좀 포착되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딱 보고 여러분들이 성장주와 경기주들을요 차트를 딱 겹쳐서 보시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코스트,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데한 이거 부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든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갑자기 지금 05년도와 10년도 사이에 훅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리먼 브러스트 이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서 일시적 붕괴됐다가 중요한 건 그 이후에부터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굉장히 강하게 한 3년 정도, 2~3년 정도를 좀
2년 정도는 강하게 생산 물가 지수가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잘 나갔던 업종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가 바로 아마 철강, 조선, 뭐 화학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가격이 아직도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의 다 대부분 4분의 1 토막 내고 5분의 1 토막 내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저는 중국 쪽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 뭐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글쎄요, 그 의견은 뭐 조금은 기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쨌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봤을 때 뭐 07년도, 06년도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11년도, 12년도에 이렇게 회복되는 분위기, 중국 경기가 살아날 때 회복되는 경기를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결국 대중 중간재라고 하죠. 중간에 재료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중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통 화학주가 어느 정도 코스트가 부담이 되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은 증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봐서 화학 쪽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광순 매니저가 화학 이야기를 해줬고 그 전에 자동차 이야기도 해줬었잖아요. 네.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가장 기대하는 게 아까 자동차 얘기했지만 그 다음이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바로 저는 반도체 섹터라고 네. 생각해요. 반도체 회복 시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이 궁금합니다. 반도체 아까 물가 지표 잘 말씀해 예. 주셨고 네. 내일 또 중국의 PPI가 한 10.5%가 예상치가 돼 있기 네. 때문에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 인플레이션의 대척점에 있는 섹터가 IT입니다. 아, 그래서 어제 제가 금리 그 오프닝 차트에 금리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비중을 넣어놨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좀 수익률이 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다가 어제 보면 마이크론에 대한 시장 조사기관에서의 어떤 디램 가격 하락 더불어서 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반도체 재고가 유통 재고가 좀 많다. 그래서 내년에 되려 병목 현상이 풀리게 되면은 가격 하락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내용도 있지만 뭐 지금 당장에는 반도체가 못 간다고 해서 시장이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도체가 되려 못 가준다면 새로운 주도주가 힘을 내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차화정이라든지 2015년의 종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도체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뭐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런 수급들이 찾아가는 물결이었기 때문에 좀 동일선상에서는 반도체보다는 금리가 높아졌을 때 수혜를 얻는 뭐 금융이나 소재 업종이 괜찮은 선택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짧게 내일 만기잖아요. 네. 요거 하나만 짚어주세요. 만기를 예측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가요? 아시다시피 이게 워낙 또 그 마법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위든 아래도 진폭이 상당하게 나올 수 있고 아니 뭐냐 평상시대로 그냥 무난하게 끝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개인들의 하방이 아직은 오늘도 지금 풋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상방을 유지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대략적으로 한 2000 후반 2980에서 3000 사이 정도로 내일은 오히려 조금 더 오늘과 비슷한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들이 일단은 점심시간 오전까지는 농후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쉽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헝다 유예기간 23일이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션보다는 다음 주 헝다를 더 중요한 이벤트로 네. 보셨고 아주 간단하게 요거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투자 시스펙에서도 네. 남북과 관심도 에너지 저희가 매주마다 에너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잊혀질만 하면 또 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2주 간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경협은. 일단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짚어 넣어보고 갈게요. 네.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번엔 또 믿어도 될까?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너무 근데 오늘 제가 그 어제까지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당 지도부들한테 회의할 때 옥수수 도시락인가요? 이거를 지참하라고 했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옥수수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떠한 악조건에서 잘 이제 자라는 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량량이 굉장히 상당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옥수수라는 게 아마 농업 쪽에 계신 분도 알겠지만은 이게
토양의 질을 훼손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토양의 질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래서 크는 부분이 옥수수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옥수수 도시락. 그래서 김정 국무위원장도 옥수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지금 대북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급한 것 같습니다. 북한 측에도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량난이 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직면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뭔가 국제적인 사회의 그런 원조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를 아마 우리나라 정부가 좀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전선언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선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좀 들어설 때를 좀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는 옥수수라고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아까 뭐 전략적인 측면은 간단하게 말씀은 하셨는데 뭐 리프레시 기준 남북 네. 경제조와 관련된 전략 얘기 부탁드립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그 그때 부분들을 얘기한 게 비료였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인도적 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무난하다. 그쪽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시면 좋고 아까 옥수수 말씀드렸는데 옥수수를 만약에 진짜로 많이 작물을 재배하면은 토양의 질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화학 비료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어제도 아마 비료 쪽을 한번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비료가 네. 그런 모멘텀도 있어요. 그 석탄 발전을 통해서 그렇죠. 중국이 네.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끼어 있는 소위 말하는 모멘텀들이 네. 풍성한 섹터지 않겠냐. 메이저분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비료를 좀 보자. 유엔 네. 안보리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